네, 장기표입니다. 오늘은 저희 신문명 정경 아카데미에서 주최하는 신문명 강의 제1강이 있는 시간입니다. 마침 오늘 제1강은 제가 이 강의를 맡았는데, 이 강의의 제목은 왜 신문명을 주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문명, 즉 이 오늘의 세계적인 대변화를 말하면 새로운 문명 시대의 전개로 보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즉 신문명 시대의 도래로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이 신문명 시대에는 우리 인류의, 우리 국민의 삶이 어떻게 또 되어야 되고 또 대대해야 될 것인가,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 여러분, 이처럼 이 새로운 문명 시대의 도래, 역사의 발전, 이 사회의 발전을 규정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뭐냐 하면 자연과학의 발달입니다. 즉 자연과학의 발달에 기초해서 이 사회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즉 사회의 발전에 기초해서 우리의 삶이 말하자면 또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희가 말하는 이 신문명 시대, 이 정보 문명 시대에는 말하면 자연과학이 어느 단계까지 발달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신문명 시대에는 이 과학과 기술이 첨단까지 발달해 있습니다. 즉 요즘의 과학과 기술을 첨단 과학, 첨단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첨자는 무슨 첨자냐 하면 끝 첨자입니다. 그래서 단자는 끝 단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과학 기술은 끝에서 끝까지, 즉 최종 단계까지 발달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첨단 과학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 사회의 발전, 역사의 발전의 이 원동력인 과학과 기술이 최종 단계, 즉 끝까지, 첨단까지 발달했다면 우리의 인류의 문명도 말하자면 최고의 단계, 최종 단계까지 발달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문명을 주장하는데, 즉 새로운 문명 시대의 도래를 말하는데, 이 새로운 문명 시대는 인류 역사 발전의 최종 단계인 말하자면 이 후천 시대를 여는 그런 저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세계사적인 대변화는 신문명 시대의 도래이자 후천 개벽입니다. 후천 개벽, 즉 선천 시대를 마감하고 후천 시대를 여는 그런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문제의식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말하자면 오늘의 과학기술이 첨단까지 발달했는데, 이러한 이 과학기술의 발달의 내용을 저는 다음 4가지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말하자면 과학기술의 발달의 내용을 다음 4가지로, 즉 에너지의 문제, 그 다음에 신소재의 문제, 그 다음에 정보통신의 문제, 그 다음에 이 생물공학의 문제인데, 이 에너지가요 혁명적으로 발달했는데, 이 에너지의 이 혁명적 발달을 상징하는 것은 뭐냐? 원자력입니다. 원자력. 이 원자력이라는 것은 물질이 에너지화도 하는 것인데, 이거는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원리인데요. E는 이꼴 mc 자성, 즉 에너지는 질량에다가 빛의 속도를 제곱한 것입니다. 빛의 속도가 얼마냐? 1초 동안에 3억 메다가 가는 것입니다. 1초 동안에 3억 메다가 가니까 그걸 제곱을 하니까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요, 동전 한 개를 에너지화하면 25,000 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이런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에너지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질량이 에너지화하는 이런 이 원자력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요즘 이 바이오 에너지라 그래가지고 이 바이오 매스를, 즉, 동식물 쓰레기 같은 거를, 이런 것을 말하면 미생물을 작용시켜가지고 에너지로 만드는 이런 바이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조력이나 하는 거, 이런 것보다도 이 원자력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가 정말로 혁명적인 에너지의 양을 말하자면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 혁명이 있고, 그 다음에 신소재 혁명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도체에서 이제 말하자면 신소재 혁명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 목재나 돌이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 말이죠. 이 플라스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소재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중에도 요즘 이 트랜지스터라든지 텔레비라든지 특히 컴퓨터, 이런 거가 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말하자면 반도체 때문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는. 예, 이에 대한 원리는 저도 잘은 모르지만 또 조금은 압니다만 설명을 생략하고, 하여튼 이 반도체 때문에 요거만한 칩 하나에 도서관에 있는 책 전체의 양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하나를 가지고요, 전 세계에 있는 신문, 도서관, 온갖 군데 있는 자료를 내가 이 컴퓨터 앞에서 다 그냥 말하면 이걸 검색을 해가지고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뭐냐? 반도체 때문입니다. 이 반도체 메모리 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다 저장이 될 수 있어서 우리가 거기서 이를 뽑아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신소재 혁명이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혁명입니다. 물론 이 반도체가 정보통신혁명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요소지만, 하여튼요, 조금 전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누구하고도 통화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고, 하여튼 이 휴대전화기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 속에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생물공학혁명인데,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말하자면 이 딥러닝, 인공지능이 자체 학습을 해가지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초인공지능이 만들어짐으로써 말하자면 사이보그, 즉 포스트 휴먼, 인종이라고 하는 이 말하자면 현재의 인류를 이 호모사피엔스라고 그러는데, 이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종을 뛰어넘는 새로운 어떤 종의, 그건 인간이 아니죠. 이걸 포스트 휴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나올 정도로 발달할 수 있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이 에너지 혁명은 기본적으로 원자에 의해서, 신소재 혁명은 분자 방정식의 변화에 의해서, 또 이 정보통신혁명은 이 극소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그것도 생물공학혁명은 유전자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전부 다 뭡니까? 원자, 분자, 전자, 유전자는 전부 다 물질의 극소 단위입니다. 근데 물질의 극소 단위가 효과는 극대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하자면 오늘의 과학기술이 첨단, 즉 끝첨자 끝단, 그리고 오늘의 세계적인 변화를 말하자면 후천개벽에 준하는 그런 변화. 그래서 이 신문명 시대의 도래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이처럼 물질의 극소 단위가 극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이런 말하자면 정말로 이 어떤 과학기술의 이 첨단적인 발달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즉 빈곤과 질병과 갈등이 일상화하는 그런 선천시대를 마감하고 모든 사람이 자아실현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후천시대를 연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신문명 시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서론이자 본론이고요. 근데 어째서 이처럼 말하자면 이 모든 사람이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후천시대를 우리가 열 수 있느냐? 그러려고 그러면요, 이거를 열 수 있는
그런 국가 운영 방안, 삶의 영위 방식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정보 문명 시대의 특징. 그래서 이처럼 이 신문명 시대를 저는 이 정보 문명 시대라고 말하는데, 정보 문명 시대는 어떤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이 자아 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말하면 자아 실현의 시대. 이걸 또요, 인간 해방의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인간 해방의 시대를 열 수 있느냐, 그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이거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요, 이 산업의 정보화라는 것은 자동화, 신제품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삶에 필요한 이 물질적인 조건, 이 재화와 용력이거든요. 말하면 물품이거든요. 이 산업의 정보화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데 필요한 이 재화, 물품과 이 용력이라는 거는 이발을 한다든지 이런 거, 실제로 노동을 움직이는 이걸 용력이라고 합니다. 즉, 산업의 정보화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삶에 필요한 재화와 용력을 무한대로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무한대로. 그래서 이 무한대로 생산해낼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미국의 이 정치 철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은 한계 비용 제로의 시대를 맞고 있다. 무슨 말이냐? 일정한 단계까지는 생산비가 드는데 그 이상 더 생산하는 데는 생산비가 안 된다. 무한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처럼 우선 중요한 것은 말하자면 산업의 정보화, 즉 자동화와 신제품으로 말미암아서 생산량을 무한대로, 물론 여기 무한대라는 게 또 무한대로 생산해서도 안 되고, 물론 상징적인 의미지, 무한대라고 해가지고 우주를 채울 만큼 생산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여튼 굉장히 많이 충분히 생산해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를 두고요, 앞으로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 관계비용 제로, 또 이런 말이 있는가 하면, 이런 이 자동화에 의한 것을요, 스마트 공장이 전부 다요, 그 공장 안에 있을 필요도 없어요. 공장은 한 5km 밖에 있는데, 나는 여기서요, 스마트폰 가지고 요거 조작만 하면 공장에서 다 버섯을 재배하는데 물이 얼마나 필요하냐, 습도가 얼마나 필요하냐, 다 여기서 5km 밖에서 조정합니다. 버섯 공장만이 아니라 요즘 발전기 같은 거 다 그냥 이렇게 합니다. 이왕 말 난 김에 앞으로 지금요, 독일의 이 BMW 자동차 회사는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축구장 18배의 크기의 그런 대공장인데, 그 공장에 직원이 몇 명이냐? 50명이랍니다. 50명이 전부 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그러니까 딱딱딱딱 조종하면 다 그냥 공장이 다 돌아가는 이런 이 스마트 공정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가 막힌 시대를 지금 맞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정보 문명 시대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재화와 용력을 가히 무한대로 생산해낼 수 있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물질적인 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정보통신수단의 획기적인 발달로, 근데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데는요, 물질적인 조건만 충족된다고 해서 안 됩니다. 정신적인 조건도 충족돼야 됩니다. 정신적인 조건은 뭐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말하면 가치관과 세계관을 정립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어찌해야 되나? 인간이 지혜로워야 돼요.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그런데 인간을 지혜롭게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보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수단의 이 획기적인 발달로 말하자면 이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데 필요한 정신적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지식과 정보가 대중화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맞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정보 문명 시대의 도래는
한편으로는 이 재화와 용력을 무한대로 생산해낼 수 있음으로써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물질적인 조건을 확보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정보통신수단의 획기적인 발달로 말하자면 이 정신적인 조건, 즉 이 지혜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가 있게 됨으로써 이 정보 문명 시대는 모든 사람이 말하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문명 시대입니다. 정보 문명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이렇게 잘 대처하면, 대처할 수 있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방안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여기에 잘 대처하면,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자아 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시대가 될 수가 있지만, 잘 대처하지 못하면요, 완전히 그냥 망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산업의 정보화로 말미암아서 말하자면 옛날에 100명이 생산하던 것을 지금은 10명 또는 한 사람도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옛날에 100명이 일하던 것을 지금은 한 명이 생산하면 어떻게 되죠? 나머지 99명은요,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의 정보화, 자동화와 신제품은 굉장히 말하자면 재화와 물질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대량 실업이 구조화되는 그런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또 신제품의 문제인데, 어떤 사람이 상품을 하나요,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보다 나은 제품을 하나 딱 생산해내면요, 이것을요, 빛의 속도로 선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상품 하나가 전 세계 시장을 지배할 수 있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돈을 다 벌어버린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돈을 못 봅니다. 그 예가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 윈도우 체계입니다. 윈도우 이 컴퓨터 운영 체계인데, 거기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 컴퓨터 운영 체계인 윈도우 이 소프트웨어를 하나 딱 만들어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비슷한 거 만들어내봐야 절대로 팔리지 않습니다. 왜? 그게 하나가 좋은 게 먼저 다 전 세계 시장을 선점해버리기 때문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상품이 하나 좋으면 그게 그냥 전 세계 시장을, 물론 뭐 전 세계 시장을 다 지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국내 시장을 지배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지 상품이 하나 좋은 게 나오면 엄청난 시장을 확보해 본다. 그렇죠? 돈 버는 사람이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소득 양극화가 불가피한 그런 현상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 문명 시대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재화와 용력을 가히 무한대로 생산해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정보통신수단의 획기적 발달로 행복하게 사는데 필요한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지식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지만, 그건 좋은 점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대량 실업과 소득 양극화가 구조화함으로써 이걸 잘 대처하지 못하면 1대 99의 사회가 돼가지고 사회가 붕괴하고 인생이 파탄하는 대재앙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그리고 우리는 역사적인 대갈림길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 실현의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대로 나아갈 거냐, 아니면 사회는 붕괴하고 인생은 파탄하는 대재앙을 맞을 거냐 하는 이런 중대한 역사적 갈림길에 처해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이 사회는 붕괴하고 인생은 파탄하는 대재앙을 맞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자아 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이념과 정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즉 새로운 국가 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거기다가요, 개개인의 삶의 양식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국가 운영 방안을 강구하고 그리고 어떤 삶의 영위 방식을 우리가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뭘 먼저 말씀드리냐면 이처럼 말하면 이 세계사적인 문명사적인 대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운영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요 우리나라 정치 전혀 그걸 바꾸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은 또 우리나라 정치만 바꾸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거를 제대로 바꾸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것도 이처럼 또 바꾸지 못하는 것은 정치인들만 그걸 바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인들도 이 새로운 이 국가 운영 방안, 삶의 영위 방식을 지식인들조차도 제대로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럼 어떤 말하자면 이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가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일자리의 문제입니다. 일자리의 문제. 일자리 창출은 가능한가? 국민 여러분. 요즘 우리 정치권에서요, 정치인 치고,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 말할 게 없고,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 다 일자리를 나는 몇만 개를 창출하겠다. 역대 정권이 다 그랬습니다. 또 대선 후보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자리를요, 앞으로 더 창출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하자면 이 산업의 정보화, 이 자동화 신제품에 의해서 100명이 일하던 것을 10명 또는 1명이 일하는 것이 시대적인 추세가 되는 것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일자리를 더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물론 새로운 영역의 일자리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없어지는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은 거 아닙니까? 훨씬 더. 근데 이거에 대해서요, 몇몇 유엔이라든지 몇몇 연구소에서 조사한 것이 있는데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요, 2015년도에 유엔에서 일자리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중요 16개국, 예를 뭐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이 선진공업국 16나라에서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210만 개, 없어지는 일자리는 710만 개. 그럼 뭡니까? 새로 생기는 게 210만 개고 없어지는 게 710만 개면 없어지는 일자리가 몇 개죠? 500개. 500개가 없어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유엔에서 낸 보고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맥킨지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은 2069종의 업종 중에서 710종이 전부 다 로봇에 의해서 대체된다 이겁니다. 저는 이거는 좀 적게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로봇 산업이요, 급속도로 발전함으로써 이보다 더 많은 일들이 저는 로봇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용정보원, 이 국가기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고용정보원에서 2016년도에 내놓은 보고서에 하면 2025년까지 말하자면 이 노동자의 70%에 해당하는 1,800만 명이 실직하게 되리라고 본다. 이런 2025년, 지금 몇 년 남았습니까? 6년 안 남았습니까? 즉, 이처럼 이 산업의 정보화가 급속도로 지금 진행돼가지고 엄청난 실업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LG경제연구원에서는요, 인공지능에 의한 실업, 사무직의 86%, 기계조작직의 59%, 판매직의 78%가 앞으로 실업자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또 요즘 또 자율주행차 있죠. 우리나라에요, 이 자율주행차가 보급되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85만 명인데, 자율주행차가 딱, 물론 한꺼번에 다는 안 되겠지만, 보급되면 85만 명이 말하자면 실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이 일자리가 물론 새로운 영역의 일자리가 생기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있도록 해야 되고. 근데 이거는 주로 돌봄 영역,
사회복지 차원의 일자리가 더 생기지 전통적 개념의 생산직이나 사무직에서는 일자리가 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제로 하고 국가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잘하면 정말로 잘 살 수 있는데 잘못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처럼 이래 되면 이 말하면 대량 실업과 소득 양극화가 구조화되게 되면 그 전체 국민 가운데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는 사회학자들이 20대 80의 사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즉 20%의 국민은 말하면 좋은 일자리를 갖고 높은 소득도 올리면서 잘 살 수 있는데 나머지 80%는 직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80%는 말하면 직장도 없고 빈곤하게 산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이 2012년도에 이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오큐파이 월스트리트라는 구호를 내걸고 말하면 빈곤층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시위를 한 게 있습니다. 그때 내건 구호가 뭐냐? 1대 99의 사회 더 이상 못 참겠다. 그 이후로부터는 20대 80의 사회를 안 하고 1대 99의 사회라고 그럽니다. 즉 앞으로 1대 99의 사회가 될 수 있다. 1대 99에서.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대 99의 사회를 방치해두면 이 사회는 망하는 겁니다. 더욱이 1대 99의 사회를 방치해두면 1%의 이 국민들도요 어려워집니다. 왜? 1%가 아무리 좋은 물건 생산해내도 사줄 사람이 없으면, 이걸 구매할 사람이 없으면 팔아먹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의 사람들이 계속 높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도 이 자기네들이 얻은 이 높은 소득을 가지고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말하면 99%의 빈곤층의 소득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이 물건을 사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1대 99의 사회가 되기 쉬운 정도가 아니라 되고 있습니다. 즉 이런 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여러분, 요즘은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잠재 성장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3%대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이래가 되느냐 이래 샀는데,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계속 경제 성장을 강조합니다. 경제 성장을. 정말 국민 여러분, 제가 간절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경제가 자꾸만 성장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요? 경제가? 예를 들자면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지금 우리나라 지금 금년도에는 3만 1,800달러라고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굉장히 경제 때문에 난립니다. 실제로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국민소득이 3만 달러일 때요,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데, 그래서 경제 성장을 해가지고 국민소득이 5만 달러가 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10만 달러가 되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잘 살 수 없습니다. 저 장기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정도가 되면요,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국민소득이 3만 달러나 됐는데도 국민들이 이렇게나 어렵게 살면요, 이런 국가 운영 방식, 삶의 영위 방식을 가지고는 국민소득이 5만 달러 되고 10만 달러 되면 더 어려워집니다.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소득이 3만 달러일 때인 이때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국가 운영 방안, 삶의 영위 방식을 강구해야 되지, 자꾸만 경제 성장, 국민소득 올려가지고 행복하려고 하면 그건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소득요, 자꾸 올리기 위해서 계속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실제로 또 경제를 성장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지구가 망합니다. 지구 망하면 우리는 어디 가서 삽니까?
엊그저께요, 이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고통스러웠죠. 저도 정말 굉장히 힘듭니다. 아니, 뭐, 추운 거는 어떻게 난방인데 들어가면 되고, 뭐, 더운 것도 좀, 뭐, 에어컨 틀어놓은 데 가면 되지만, 이 미세먼지는 갈 데도 없어요. 저는 이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인류에게 엄청나게 저는 경고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고를 우리가 경고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더 이상 이제 자꾸만 국민소득, 경제성장 해가지고 더 자꾸만 이 환경을 파괴하게 되면 이제는 너희들 숨통을 때려 털어맞겠다 하는 이 하늘의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해서 뭐 정부에서도 뭐 마스크를 주느니 뭐 학교에다가 공기청정기를 뭐 보급하느니 하는데 이 공기청정기만 보급하려고 그러면 이 사용하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전기 써야 되지 않습니까? 전기 써야 되면 또 석탄 발전소 또 돌려야 되고 무슨 발전소 돌려야 되고 더 또 환경 오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더 이상 물질적인 풍요를 이룩해야만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 바꾸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요, 숨도 쓸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지금 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 국민소득 3만 달러 정도가 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방안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지적을 하면, 첫째는 뭐냐 하면, 산업의 정보화로 생산자 수가 줄어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요, 2,7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자동화가 진척되면 앞으로 넉넉 잡고 한 20년 후에는요, 경제활동 인구가 1,0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이 1,000만 명도 많이 잡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2,700만 명이 일할 때의 생산량과 1,000만 명으로 줄었을 때, 심지어는 500만 명으로 줄었다 싶니다. 500만 명으로. 500만 명으로 줄어도요, 줄어진 500만 명이 생산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생산해낼 수 있겠습니까? 2,700만 명이 생산하는 지금이 더 많이 생산해낼 수 있겠습니까? 500만 명으로 줄어도 이때는 자동화가 많이 진척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이 산업의 정보화로 말미암아서 생산 인구가 대폭 줄어도 생산되는 재화의 양은 엄청나게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분배만 잘하면 누구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가 운영을 잘만 하면 대량 실업과 소득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걱정할 게 없다 이겁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요, 요즘이 막 어렵다 하는 거는요, 우리 국민들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너무 많은데 그것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오히려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한 예로요, 요즘 농촌에서요, 고추 농사를 짓는 사람이요, 고추가 그냥 막 하늘이 잘해가지고 이 풍년이 들면요, 고추 농사 지은 사람들요, 망합니다. 배추 농사 지은 사람요, 배추가 잘 되면 망하다시피 합니다. 마늘 농사 지은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즉 풍년이 들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어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 몸도요, 저처럼 이렇게 옛날에는 이 말하자면 살이 쪄야지 오는데 요즘은요, 살이 쪄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이 비만으로 말미암은 이 사회적 비용이 얼마 전에 보니까 9조 원이라 하더라고요. 9조 원. 그 여여서 걱정이 아니라 너무 살이 쪄서 걱정인 그런 시대. 그래서 오늘날은 무엇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데 그것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이런 근본적인 자성이 저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이 상황을 전제로 하고 이처럼 말하자면 이 최고의 행복인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고도 계속 경제성장 더 하자, 국민소득 더 올리자, 더 살찌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더 큰 어려움에 빠져듭니다. 더 큰 어려움에.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이 가치관을 말씀드릴 때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과 관련해서 즉 이 산업의 정보화로 말미암아서 대량 실업과 소득 양극화가 구조화돼서 말하자면 20대 80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으니 이거는 잘못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80%의 사람이 실업자가 되니까 말하자면 절대 다수의 국민이 불행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내놓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우선 이 영국의 슈마어라는 사람입니다. 이 슈마어라는 사람은 이 환경운동하는 사람의 가히 원조로 불리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했냐면 인간이 결국은 행복하려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자꾸만 첨단 과학기술로 발달하면 자동화가 돼가지고 일거리를 계속 뺏어갈 것이기 때문에 첨단 과학기술까지 발달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중간 기술에 머물러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중간 기술론을 제창했습니다. 일리가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볼 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걸 중간 기술에 묶어둡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또요 미국의 이 제레미 리퍼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제3섹터 이론을 제창했습니다. 그 제3섹터라는 것은 국가의 영역, 민간 영역이 아니고 그 둘을 보탠 영역, 말하면 주로 말하면 사회적 서비스, 말하면 국민복지 차원의 이런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되게 해서 국가가 그 경비도 좀 지급하고 하는 이런 방안이고 또 여기다 이 리프킨이라는 사람은 이 소유의 종말도 주장하고 즉 이제는 한 사람이 더 많이 소유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공유 경제도 즉 공동으로 소유하면 된다. 요즘 이 플랫폼 말하면 카톡, 택시 이런 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가 소유권을 딱 정하고 혼자서만 설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사회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만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는 이 사람들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약간의 일리는 있지만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못해서 저는 굉장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제가 대정치 사상가도 아니지만 저 나름으로는 50여 년 이상 말하면 어떻게 하면 오늘의 세계적인 변화에 제대로 대처해서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저는 민주시장주의를 채택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 민주시장주의를 채택해야 된다고 보고 저의 이러한 민주시장주의에 입각한 저의 이 정책들은 불안 없는 나라, 살만 나는 국민이라는 책에 제 나름으로 잘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문명에 전환한 새로운 비전, 또 한국 경제 이래야 산다, 또 신문명 국가 비전, 또 이런 등의 책에도 제가 썼지만 그 종합적으로는
불안 없는 나라, 살만 나는 국민이라는 책에 저 나름대로 종합적인 정책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첫째, 경제 정책인데요. 제가 말하는 것은 모든 정책은 모든 사람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경제도 그냥 돈벌이를 위해서 이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하나의 활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자아실현이 중요합니다. 그 자아실현이 하려고 하면 어찌 되느냐? 모든 이 경제 주체에게 경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됩니다. 개인에게도 기업에게도 경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됩니다. 그럼 개인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더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기업한테요, 이 자유를 보장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기업이요, 완전히 그냥 정치인들한테요, 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 죄인 취급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뭐든지 지금 규제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업 경영에는요, 자기가 있는 자본과 그다음에 또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상품에 따라서 이 노동자들을요, 자기가 필요한 사람만큼만 고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 인력 수급의 이 자율성이 보장돼야 됩니다. 기업인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실업자를 보호해야 될 사람은 그는 국가 영역이고 정치인들이 담당해야 될 일이고, 기업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영을 잘하면 그것 자체가 애국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물건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사용하도록 보급하고, 그리고 또 돈 벌어서 또 국가에 세금 내고, 그것 자체가 애국이지 실업자 구제자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사람은 내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정리해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 기업 인력 수급의 자유를 보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격도 매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자율성의 시장 경제의 원리에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하자면 개인에게도 기업에게도 경제 활동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하자면 과학기술의 첨단적 발달로 말미암아서 산업이 자꾸만 자동화, 신제품 이렇게 나아감으로써 대량 실업과 소득 양극화가 불가피하거든요. 이런 때는 어떻게 되느냐?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가지고 말하자면 80% 또는 99%의 사람들에게 소득을 보장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 빈곤층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유층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모든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요, 노동이든 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해야 행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발현할 수 있어야, 즉 자유의지의 발현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어야 인간은 행복하게 되어 있다. 그러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일거리가 공급돼야 됩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에게 일거리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기업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냐? 사회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공공근로를 충분히 공급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말하자면 노동 속에서, 경제활동 속에서, 근데 이제 경제활동이지만 생산적인 경제활동만은 이거는 양이 넘치거든요. 주로 어떻게 하냐? 문화활동, 예술활동, 이런 데에서도 말하자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개인과 기업에게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그 경제활동 속에서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산업의 정보화로 말미암아서 1대 99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99%의 사람에게도 말하자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식주, 의료, 교육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 99%의 실업자도 인간답게 살려고 그러면 일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국가 복지 차원에서 일거리를 충분히 공급해야 됩니다. 자, 이런 정책을 기본적으로 강구해야 되고, 좀 이따가 제가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져야 돼서는 말씀드릴 텐데, 제가 이제 이처럼 여기 이제 다른 거야, 이 기업과 개인에게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누가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지금 이 두 번째, 이 국민의 의식주와 의료 교육을 보장해야 된다는 이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는요,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반대라기보다도 별로 기분이 내키지 안 하고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근데 이런 이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 여러 가지 반론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반론은 두 가지입니다. 사회보장제도 좋지. 그러나 그거 말하자면 지금 당신이 말한 대로 국민의 의식주, 의료 교육을 대학까지 다 그냥 국가가 보장하려고 그러면 돈이 어디 있느냐? 즉, 국가 예산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예산이 없어서요, 못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사회보장제도를 안 하면요, 돈은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대한민국 지금 예산은요, 남아 돌아갑니다. 대한민국 예산은요, 먼저 보는 놈이 임자입니다. 돈 빼먹기가, 권력 좀 가졌다 싶으면요, 전부 다 지금 예산 빼먹기 지금 경쟁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지 못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면 오히려 돈이 절약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안 없는 나라, 살만 나는 국민의 자세히 써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즉 이런 이 돈 타령을 제가 예산 타령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예산 타령은 즉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주장은 아주 잘못되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요, 이런 또 이 반론이 있습니다. 그 일 안 해도 말이지, 먹고 살 거 다 주면은 일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즉, 복지망국론이다. 영국이나 독일 같은데 계속 일 안 해도 말하자면 먹고 살 거 주니까 영국병, 독일병이 생기지 않았느냐? 우리도 그걸 따라가면 되겠느냐? 전혀 틀린 주장입니다. 그에 대해서 내가 세부적인 말을 비판을 생략하고, 하여튼요, 이런 걸 뭐 복지망국론이라고 하는데, 복지망국론은 아주 잘못된 주장입니다. 잘못된 주장. 요컨대 말하자면 국민복지,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해야 되는데, 이거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러게 불가피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처럼 그래서 말하자면 국민의 의식주, 의료 교육을 국가가 보장해요. 그런데 이 보장이 넘쳐나도록 보장하면 안 됩니다. 이 사회보장제도는 삶에 말하자면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만 보장해야 되지, 너무 많이 보장해버리면요, 자아실현의 기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아실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유는 남겨놓고 기본 생활만 보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 생활을 보장한 그 위에서는요, 자기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돼야 됩니다. 자가용을 10대를 갖고 있든지 별장을 5대양 6대두에 갖고 있든지 그건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국민 기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그리고 그 위에서 누구나 아니면 자유스럽게 경제활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국민 여러분, 이런 나라를요, 우리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나라를 못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망합니다. 사회가 붕괴하고 인생이 파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를 만드는데 조금 전에 제가 경제정책만 말씀드렸는데요. 또 중요한 게 뭐냐?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정립해야 됩니다. 즉 산업문명 시대까지 무슨 말이냐? 이 먹고 사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했다 이거예요. 좀 더 부족하던 시대에는 어떤 가치관이 통용되어 왔느냐 하면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소비, 더 많은 지배, 더 많은 착취해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는 말하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또요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아담 스미스가 쓴 이 국부론에도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이 개인은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말하면 국가 발전에 또 국민의 복지에 기여했다. 이는 말하자면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 시대의 국부론을 쓰던 말하자면 초기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어떠느냐? 지금은요, 더 많은 소유, 소비, 지배, 착취해서 기쁨을 얻는 그런 가치관은 이제는 극복돼야 됩니다. 어떤 가치관을 확립해야 되느냐? 창조하고, 창조하고, 생산하고, 봉사하고, 절제하는 데서 보람과 기쁨을 얻는 그런 가치관을 정립해야 됩니다. 그런 가치관을. 이것은 개개인의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만 이런 가치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이러한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를 듭니다. 우리가 보통요, 하루에 3끼 먹을 때까지는, 즉, 2끼를 먹거나, 2끼 반 뺏기 못 먹거나, 이럴 때는요, 이 욕망이, 즉, 3끼 먹을 때까지는 인간의 욕망을 계속 정대시켜가면서 충족시키는 것이 나의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됐습니다. 즉, 그때는 더 많은 소유와 더 많은 소비가 나의 행복 정진에 도움이 됐단 말입니다. 3끼를 먹을 수 있을 때까지는. 근데요, 3끼를 먹었으니 넘어졌다. 그걸 넘었으면 4끼 먹으면 어떻게 되죠? 4끼 먹으면 더 행복합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5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고통스럽습니다. 10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잘못하면 죽습니다. 즉, 이제는 우리가 욕망을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소비,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소비에 매달리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불행해지는 것.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해야 되는데 그것은 창조하고 생산하고 봉사하는 데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가치관을 정립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느냐? 재벌 이런 거를 빼고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재산이 한 500억 원 정도가 있어도, 그러니까 내가 1년에요, 한 2억 원씩 소비를 해도 100억 원이면, 1000억 원이면 500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갖고 있어도요, 더 가지려고. 왜 그러냐? 그건 인간의 욕망이 무한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욕망이 무한한 건 어리석은 거고, 저는 뭐냐? 지금까지의 그 사회적 관행이 내 거 없으면 굶어 죽는 시대고, 또 더 많이 갖는 것이 더 행복한 거고, 이러니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지, 내가요, 앞으로는 의식주 어로 교육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보장된다, 실제로 보장되어 있다 싶으면은 그렇게 더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개인에게 왜 잘못된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억만금을 소유하려고 하느냐라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사회적으로 그런 욕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런 사회도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개개인에게 그런 가치관 교육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 가치관도 말하자면 정보 문명 시대에 맞는 가치관을 가져야 모든 사람이 또 자기가
행복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세계관도요 바뀌어야 됩니다.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지금까지는요 이 어떤 세계관이냐 하면 물질과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이게 세계관이거든요.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물질과 정신의 분리, 자연과 인간의 대립,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투쟁을 세계의 본질로 보는 대립 투쟁의 이론적 세계관을 지금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립과 투쟁의 일원적 세계관을 아주 이원적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대립과 투쟁의 이원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는데 앞으로는요 이런 이원적 세계관을 극복해야 돼요.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되느냐? 이것도 사실이 그렇습니다. 물질과 정신의 통일, 자연과 인간의 상생,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동을 세계의 본질로 보는 그런 말하면 이 통일 상생의 일원적 세계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지금 문명사적인 대전환을 맞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정보 문명 시대, 신문명 시대의 도래를 맞고 있습니다. 이 신문명 시대는 한편으로는 인간의 삶에 행복한 삶에 필요한 물질과 재화의 무한한 생산을 가져올 수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대량 실업과 소득 양극화를 구조화하는 이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국가 운영 방안, 삶의 영위 방식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바뀌면 말하면 국가 운영 방법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국가 운영 방안을 또 삶의 영위 방식을 강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요, 인류가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인류의 가장 큰 꿈인 최고의 행복, 모든 사람이 자아 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말하면 지상낙원을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라 과학기술이 말이죠. 역사 발전의 원동력인 과학기술이 첨단까지 발달한 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고 이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말하면 사회는 붕괴하고 인생은 파탄합니다. 즉 대량 실업, 소득 양극화, 인간성 환경 파괴, 인간성 상실이 말하면 일상화함으로써 사회는 붕괴하고 인생은 파탄하는 이런 대재앙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면 이 역사의 갈림길입니다. 즉 자아 실현의 길이냐 아니면 사회 붕괴의 길이냐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 운영 방법, 새로운 정치, 자 그래서 이거를 신문명 정치라고 합니다. 즉 신문명 정치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세상을 건설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이 자료 맨 끝에 보면 포스트 휴먼 시대, 이 포스트 휴먼 시대 인간의 운명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인류가 이처럼 말이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대에 옴과 동시에 이 말하자면 이 인공지능, 초인공지능, 또 사회보거 등등의 발달에 의해서요. 현생 인류가 그냥 끝나버리고 대체 인류가 탄생해가지고 현생 인류는 그냥 뭐 멸망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행성으로 도망을 가든가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올이라고 지금 예측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여러분들 혹시 호모데우스라는 책,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쓴 호모데우스라는 책이 있는데 앞으로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달한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민계시 우리 신문명 아카데미 또 대표를 맡으신 분인데 민계식 전에 현대중공업 회장 한 분입니다. 이 민계식 말하면 우리 대표님께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강의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대갈림길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신문명 정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또 협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